8월 21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예,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영상 기록을 남겨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그 상식의 발작이라는 앞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는 전혀 없었고 그런 어떤 단편적인 현상을 소개하면서 제가 상식의 역사라는 책을 리뷰를 했는데 잘 된 것 같은 영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고, 오늘은 그 송호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교수라고 불러야 될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직함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송호근이라고 이렇게 이름만 말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사실 고민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동안 제가 그 소스를 얻는데 도움이 된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세도 있고, 제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외모로 볼 때 연세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름의 그 명망이 있는 학자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제까짓게 또 영상에 파급력도 없는데 뭐 이런 걱정하는 것도 웃긴 건데, 어쨌든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는 영 찝찝한 일입니다.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좌익들을 심는 거는 개인이든 단체든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오전에도 이분을 할까 말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그 과거에 제가 그 책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괜찮은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잘 보고 해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각인된 분인데, 여기에 내용 하나만 읽어보면, 평등 이념이 농민과 결합하면 농촌 사회주의가 되고 노동자와 결합하면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된다. 농촌 사회주의나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수단을 수요에 따라 균등분배한다. 이때 평등은 소유권이 아닌 생산할 권리에 적용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자유주의는 노동권에서 재산권을 연결시켜 자유 개념을 성립시킨 이후에 비로소 평등 개념을 출발시킨다. 다시 말해 평등 이념이 자유주의의 한 축으로 편입되려면 재산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획득한 시민 계층이 존재해야 한다. 사유재산의 인정 없는, 자유가 없는 정치적인 자유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시장이 확대되어 생산과 소비, 투자와 재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제 질서를 배경으로 배태된 시민 계층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밀턴 프리드만의 말도 인용을 하고, 대단한 이 내용 자체는 대단한 발견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론서로서 짧게 아주 잘 요약해서 잘 적어져 있는 책이라서 제가 봤고, 그 이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현대중공업도 있고요. 어쨌든 노동조합에 관한 이분이 심층 취재를 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동조합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근데 약간의 그 결이 조금 나중에 달라져요. 그래서 이분은 유럽형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현상을 직시하고 나름의 철학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내면서 이분이 그랬어요. 여러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때가 2017년 봄이었습니다. 물론 그 인터뷰 중에서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 건 있었습니다. 그 대한노조를 찾았다. 토론협업연대 앞세우는 포스코 노조를 이제 좀 칭찬하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네요. 다시 이 책을 제가 여기다 삽입을 해놨던 이 책에 삽입을 해놨던 인터뷰 기사인데 지금 포스코가 노조가 개입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민주노총의 입김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닿기만 하면은 그 경영체는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데 어쨌든 이때는 뭐 포스코 노조를 칭찬을 했네요. 2018년 기사고 2017년에는 현대차 노조 야리끼리라는 말은 그 마음대로 일을 당겨서 해치우고 그러니까 물량 빼내야 될 물량을 쫙 당겨가지고 해치우고 뭐 족구 한판 하러 가버린다거나 뭐 미리 씻으러 간다거나 근태 상황이 아주 상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노조끼리 야리끼리 마음대로 일을 작은 물량을 땡겨서 하고 시간 변경해서 놀아버리고 뭐 이런 거를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저항이 혁신을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수구 노조에 대해서 눈을 감는 진보 정치, 여기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뭐 좌익 정치라고 하지만 수구 노조에 눈을 감고 있는 좌익 정치권이라고 하는 그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괴물 노조를 지적하면서 혹시 자기 책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노조의 반격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아주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때 이런 결기가 지금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칼럼을 8월 19일자 칼럼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학자 카이텐이라고 했어요. 카이텐. 우선 이제 요점을 말하자면 그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교수님과 그 연구진들을 비판하는 그런 칼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복절에 왜 하필 이 책을 집었을까? 이영훈 교수 외에 반일 종족주의 무모하고 섬뜩했다. 그의 평생 연구는 식민 통치와 경제 발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한 학자의 일생을 들먹이면서 모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 저한테 딱 바치는 거는 이영훈 교수님을 모욕할 자격이 있나? 학문의 깊이로나 보나 뭘로 보나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비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인가? 그것도 일생까지 들먹이면서 이런 생각으로 불쾌감을 느끼면서 시작하게 되는 글입니다. 생산성과 소득 각 영역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기에 일제를 착취로만 회칠할 수 없다는 것. 수탈론의 성찰을 촉구한 것은 분명한 업적이다. 이 책도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성찰은커녕 아예 일본 면책론까지 치달았다. 거짓말입니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핏빛 원한으로 재현하려는 한국인의 야만적 심성, 소위 반일 종족주의가 한일 관계를 파탄낸 주범이다. 최근의 쟁점에도 충격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맹목적 적대감이 원죄, 일본은 무죄라고 했대요. 이영훈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독자들은 사료와 통계에 압도되어 기가 꺾인다. 먼저 한국의 맹목적인 적대감이 원죄고 일본은 무죄라는 이런 내용은 책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의 인터뷰 어디에도 이런 워딩은 없습니다. 지금 송옥은 씨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사료와 통계에 압도되어서 기가 꺾인다고 했는데 일반 독자뿐만이 아니라 송옥은 씨의 기도 꺾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열등감을 느꼈다면 뭐 불쾌감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열등감을 느껴서 그것으로 다시 자기가 어떤 올라올 그런 힘을 반동의 힘을 느껴야 될 텐데 불쾌감을 느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맥상. 만약 열등감을 느꼈다면 그에 반박할 만한 연구와 자료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학자 정신 아닐까요? 원로학자의 이런 행군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붕괴 일로의 조선에는 희망은 없었고 결국 제국 쟁탈전에서
만국의 운명이었다는 체념의식, 윤치호가 그랬다. 항일운동,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자 무력한 조선을 절감했다. 맞습니다. 추록 후 그가 매진했던 것이 실력 양성론 3.1운동을 불장난이라 나무랐다. 윤치호 선생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극기 들고 만세만 불러서 다 독립이 주어진다면 세상 만국의 어느 나라가 독립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28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이광수가 민족 개조론으로 돌아선 이유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용훈 교수 역시 일제의 폭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까지는 다 맞네요. 또 맞는 말을 해요. 억압 속에 삭튼 한국인의 근대화 노력이 소중하다면서도 주로 일제의 개발 효과를 부각시키는 항로를 개척했다. 그가 도착한 항구는 일본 공적론 그리고 무제론이다.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쩌면 자기가 내고 싶은 결론이 이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용훈 교수는 이렇게 결론 내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습니다. 체념 속에 핀 꽃인가 일제의 개발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급기야 민족주의론에 창을 겨눈다. 식민사를 착취와 수탈로 상품화해 문화 권력을 움켜쥔 사기꾼들이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설가들도 있고 필자도 맹신 민족주의를 경계하지만 그의 논조는 2015년 일본 현지 대담에서 자위대 참모총장 다모카미 도시오가 뱉은 그것이었다. KBS에서 방영됐다 그래요. 이 다큐멘터리는. 도시오는 포효했다. 당신이 경성제국대학 교수인 것은 대일분 제국의 은혜다. 필자가 꾹 참고 물었다. 위안부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돈벌이 매춘이다. 그 또 묻습니다. 그럼 징용은? 또 대답합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서로 문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마시기를 이 책에 그대로 쓰여 있다. 위안부는 조선인의 기업형 매춘이며 조선 관기, 종군 위안부, 미군 기지촌, 여인은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듯하나 야비하게 몰아갑니다. 송호은 씨는 청나라에 끌려갔던 조선 처녀들과 위안부의 차이를 비교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8군 주변에서 일했던 여성들로 일컬어지는 역사의 그림자를 지금의 기준, 밝디 밝은 랜턴을 켜서 지금의 그 랜턴 같은 기준으로 잣대로 역사를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짓밟아버리고 있어요. 징용 문제는 더 나갔다. 징용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조선인 갱부 평균 임금은 교사의 4.6배, 현장에서 민족 차별은 없었다. 그리고 일갈했다. 왜 배상 타령인가? 대법원은 왜 선동질인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 사료의 편파 선택과 일부러 전체를 왜곡하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 책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이야말로 그대로 반대로 자신이 그리고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가 범하고 있는 오류입니다. 그 오류가 어떤 의도된 자들의 의도된 조작이든 아니면 모르고 끌려가면서 학습되어 왔든 간에 그 오류를 정확하게 오히려 스스로 짚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대체로 밝고 정상적인 사료만 골랐다. 그렇다면 해방 후 부산항엔 돈 번 귀한 자가 가득해야 했다. 10년 전 군함도에 가봤다. 미쓰비시의 다카시마와 하시마 탄강에만 4,000명 조선인 징용자가 노역했다. 하시마의 파도는 무서웠다. 왜 조선인들이 탈출하다가 익사했을까? 얼마나 탈출을 하다가 얼마나 익사했죠? 예를 들어서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인이 있는데 위안부를 잡아갈 때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납치하듯이 잡아갔다, 거물로 잡아갔다, 이렇게 인간 사냥하듯이 잡아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런 잡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대우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이미 2014년도에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거는 드라마나 그 영화 단골 소재거리가 계속되어 왔죠. 한국인들의 아마 그 반일 감정의 인식의 깊은 곳에도 그렇게 박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호건 씨도 그런 정도의 역사관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소득은 미끼였다. 주식과 생필품, 비용을 공제하고 강제저축, 국채 구입을 강요당해 실제 지급액은 쥐꼬리였다. 무보수로 노역했다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만큼은 넘어섰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강제저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국채 구입을 강요당했던 이유가 그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어떤 경로로든 다 그 고향에 있는 부모 집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걸로 논사고 했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김만출이라고 하는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돈 벌려고 한 번 더 가려고 했습니다. 일본에. 그는 송금 통장을 사진 자료로 실었다. 여기 자기도 말해놨네요.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일본 패망으로 저축과 국채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이런 자료는 산처럼 쌓여있다. 산처럼 쌓여있다면 그걸 이제 조합을 해서 자료집으로 내세요. 내면 됩니다. 남이 해놨는 거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그때 일하러 갔던 사람들은 그 돈으로 집 사고 논 사고 다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이 노력으로 일구었는 재산을 조선에 남기고 적산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인 재산이 오히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다 침묵하죠. 나쁜 놈들인데 돈 좀 그 놈들 일구는 거 좀 안 주면 어떤데 뭐 이거잖아요. 얼마나 야만적인 방식입니까? 일본군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종군 위안부가 가능했을까? 전쟁 말기 왜 조선 처녀들이 결혼을 서둘렀나? 군 개입과 강제 연행 입증 자료가 미국 기록 문서고에 수차례 발견되었다. 누가 거짓과 허위를 생산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조선 처녀들 데려갈 때 브로커는 누구였습니까? 브로커. 전범기업과 군이 요청하면 할당량이 내려왔다. 모집책 면장과 순사가 같이 다녔다. 그는 계약서만 제시할 뿐 실상을 외면한다. 중앙일보의 어떤 기자도 그런 말을 하던데 계약서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자료가 중요하지 않나요? 계약서만큼 명징한 실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계약서 보고 가지. 계약서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전 체제인 조선 체제에 이런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노비 체제에 그냥 부려먹고 하는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노비 문서만 있을 뿐이지. 일본 후생성 통계로 징용 연인은 112만 명. 아베가 신임하는 하타 이쿠히코는 군 위안부를 5에서 8만 명, 5만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용우 교수는 군 위안부가 3,600명이란다. 그중 소수 자료만으로 강제동원, 강제연행은 허구라고 판정했다. 정확히 일반화의 오류, 왜곡이다. 그거는 송호건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왜곡의 비수를 한일 청구권에도 꽂았다. 애초에 한국은 청구할 게 없었다. 왜? 일본이 남긴 재산 52억 달러 중 남한이 22억 달러 물건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적산은 일본의 전진기지였다. 1905년부터 40년간 한국에서 창출한 천문학적 자본 수익금은 어디로 갔는가? 자국 민생과 전쟁에 쓰였다. 그래도 경제와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 엄청, 무척, 아주 많이 이런 표현처럼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은 학자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학자는 숫자를 말해야 됩니다. 천문학적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일본인의 적산이 전진기지를 위한 재산이었다고 뒷받침하는 비용이었다고 칩시다. 그 부분은 일부분 맞기도 합니다. 일본이 제국주의를 팽창시킬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재산을 일으킬 제도,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능력이 조선인에게 있기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조선 어지간했으면 조선은 먹을 게 없다, 가져갈 것도 없다라고 아예 조선을 패싱할 정도로 거지 나라였잖아요. 자, 화만 내지 말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본적으로 조선인이 일본과 싸울 때 일본과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패배해가지고 나라를 뺏겼나요? 있는 군사들한테도 대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났지 않는가요? 이 대목에서 누군가는 동학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학군이 해체한 다음에 그 멤버가 일진의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그 주장조차 힘을 실지 못합니다. 싸우지 못하고 나라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해방조차도 남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조선은 태평양 전쟁의 성전국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군에 뭐 잡혀갔던 부역이 됐든 어쨌든 일본하고 싸운 게 아니라 같은 일본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연합군에게 대항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억울하다, 정오한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그런 논조로 구축한 반일 종족주의 개념 자체가 허구다, 허술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승전결을 하고 허구다라고 결론을 냅니까? 종족주의는 근대 이전 어디나 존재했던 보편적 현상으로 지금껏 일부 유증되는 문화적 심성이다. 보편 현상을 한국 특수 집단 심리 집단 심리라 매도하는 것은 썰에 불과하다. 보편적인 건 맞습니다. 어느 국가에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민이든 사람들이든 집단이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국형 민주주의적 질병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의 선민적 인종주의는 거론도 안 했다. 신주의 천소는 선, 만, 지와는 다르다는 광기의 신화는 그가 종족주의 요소로 든 샤머니즘의 일본식 변종이다. 선민주의는 내선일체라는 민족 멸절의 인종폭력으로 둔갑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동의합니다. 일본만의 변태적인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일본 땅에 뿌리 내린 변태적인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미완의 파시즘이라고 불리는 골깊은 파시즘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걸 지금 여기다가 왜 갖다 붙입니까? 이영훈 교수가 그것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부정한 걸 이 책에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걸 이 책에서는 그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주제 내용을 여기 책에다가 넣어놓고 왜 이거는 비판 안 하냐 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냉철한 반성이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식민지 한국을 원죄 국가로 바꿔치기해 잠수 공격하는 일제의 인간 어뢰 카이텐이 되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용훈 교수님이 친일 팔았어, 일본에게 돈 받아서 이렇게 하나요? 이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는 식민지 한국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말 자체도 얼마나 엄청난 실수입니다. 실수인지 의도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역사관에서 비롯된 말인지. 식민지 한국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우리는 지금 한국인인데 왜 식민지 한국이라고 해요? 지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입니까? 식민지 조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은연중에 이렇게 오타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 단어 하나로도 어쨌든 그의 역사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은 조선의 식민지를 한국의 식민지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교수처럼, 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역사 공부가 애초에 어려운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를 인간 어뢰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앞에는 처음 시작부터는 이영훈 교수의 평생 연구, 일생 자체를 모독하면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인간 어뢰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송호근 씨야말로 열등감을 벗어나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 한국인들이 장막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 그거 깨면 안 돼!
계속 그 정오의 역사관으로만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장막을 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훈 교수야말로 이 책에서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호근 씨는 이 책의 진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상식이 깨지니까 불쾌한 것이고 또는 불편한 것이고 반박할 자료가 없으니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영훈 교수야말로 거짓말로 떡칠이 된 역사가 아니라 선선한 눈으로 진실을 알고 반성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음을 혼을 실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라고 해서 한국 사회의 정서를 뻔히 아는데 어떻게 처신하는 게 더 속편한지 몰라가지고 이런 책을 내놓았겠습니까? 심적으로 지지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면 반박 자료를 내서 건강한 토론을 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의 언어적인 공격만 했어야 되겠어요? 최근에 발끈발끈하는 언론처럼 이 칼럼 역시 제대로 된 반박 자료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공부할 겸 반박 자료도 보고 싶어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거는 또 뭔 놈의 주장이야? 아니면 중앙일보에서 이런 거 좀 해달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이 교수의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했거나, 이거는 또 뭔 놈의 주장이야? 내가 나서서 한번 야단쳐 주겠어 라고 나서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어디서 들은 말 하나 더 꺼내 놓는다거나 다른 연구팀의 말을 짧게 인용하는 정도가 다였어요. 어쨌든 아직은 제대로 된 이영훈 교수님 그 연구팀에 대적할 만한 제대로 된 선수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애써 외면하지 않고 이 판에 뛰어든 것만큼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글와글 시끄럽게 토론하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패싱하는 것보다는. 워낙 이게 뜨거운 주제라는 방증일 겁니다. 이 칼럼을 다 읽고 나서 얕다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얕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래도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서 지면을 이렇게나 넓게 중앙일보에서 할애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명망을 갖췄다고 칭해지는 사람의 글이 이 정도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선수가 이렇게 없다는 건가요? 이념 지향이 저하고 다르다고 맞다 다르다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저 개인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국가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진정한 어른, 진정한 선생이 많아야 되는데요. 송호근류의 소위 학자들을 보면서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부비트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성장 동력을 뒤에서 끌어당기는 수많은 적기조례들도 있지만은 역사관에 있어서, 특히 일본과 얽힌 역사관에 있어서는 학자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부비트랩에 둘러싸여 있다고 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살아가게 하는, 마치 세월호 희생자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국가적인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집단들처럼 국민의 의식을 하나의 우리에 가둬두려는 부비트랩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이 송호근 씨의 과거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노조를 비판하는 책을 내고 난 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7년 2월 15일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제목은 서울대 교수였네요. 노조가 빚은 산업 현장 정체 깨야 한국이 산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한 달락만 읽어보겠습니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앞으로 10년 안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여전히 신형 모델에 맞지 않은 구형 생산 라인을 고집할 거예요. 그렇겠죠. 전기자동차라든지 체계가 달라지면은 사람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니까요.
19세기 영국 수공업자들이 산업혁명에 반대해 벌린 러다이트 운동, 그 기계를 파괴해버리는 운동처럼요. 이런 산업 현장의 정체를 깨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산업의 정체성을 깨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2년 전에. 우리의 의식이야말로 역사관의 정체를 깨고 정체, 수구적인 그런 관념 또는 오류야, 아까 일반화의 오류라고 했는데 그런 관념들로 만들어진 정체를 깨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당시 송호근 씨가 우려한 그 생각처럼 이영훈 교수도 모든 것을 걸고 늙음하게 교수직도 그만둔 판에 편안하게 산책 다니고 살아야 될 그 판에 모든 것을 걸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단 난타당하는 이영훈 교수를 보면서 과거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생각납니다. 문창극 그 총리 후보자는 교회의 강연이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조선인들이 선교사들이 조선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하나같이 더럽고 욕도 많이 하고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그런데 조선을 벗어나서 사는 조선인들은 아주 깨끗하고 그 지역에서 리더가 되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조선에 대한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그것만을 딱 떼가지고 아마 KBS였을 겁니다. 그 편집을 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완전히 병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낙마했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그때 문창극에게 뒤집어 씌웠던 올가미를 끝내 벗겨내지 못하고 인재를 잃어버리고 정권도 몰락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창극이 낙마했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현상이 정권의 몰락을 부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구경한 정치권과 권력의 비겁함 그 자체가 바로 그 허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또다시 인재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문창극을 잃을 때처럼 지금도 정치권은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늘 계산만 하는, 이 상태에서 이 뜨거운 이슈에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는 너도 친일파지 이런 소리 들을까봐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세미나를 열고 토론회를 열고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늘 계산만 하니까, 표받을 계산만 하니까요. 믿을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역시나. 한 예를 들면 반대로요.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말한 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인민민주주의요.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노골적으로 바로하는 좌익 단체들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그거야말로 과거 역사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반국가적인 언행들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을 떠나가지고 국민 정서가 이미 오염됐습니다.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정치권들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지적하면은 철진한 색깔론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면은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정치인들도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취업 정치꾼들입니다. 이런 정치를, 저질 정치를 만들지 않으려면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송호근 전 서울대 교수님도 좀 이영훈 교수님의 이론서를 좀 더 세심하게 읽고 말하고자 하는 바, 도대체 어떤 의미, 어떤 가치로 이런 책을 내놨는지를 좀 깊게 이해하고 그래도 원로 지식인 축에 들어가는 분 아닌가요? 송호근 서울대 교수님? 전 교수인지 현직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새파랗고 정말 시골의 이 딸깍바리가 이 송호근이라는 분에게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이렇게 세상에 던져졌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비판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어른 노릇, 사회 선생 노릇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